자, 그러면 29페이지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한번 볼까요? 중요한데요. 어디 써봅시다.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자, 부동산의 가격을 일반 국민에게 알려주겠대요. 그게 이제 공시제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어디 볼까요? 부동산은 크게 두 가지 가격을 알려준대요. 하나는 토지라는 부동산하고 주택이라는 부동산의 가격을 일반 국민에게 알려준답니다. 야, 이거의 가격이 이거니까 너네들 앞으로 거래하거나 뭐 하거나 뭐 할 때 요거 참조해라, 기준 삼아라 뭐 이런 건데, 자, 주택은 다시 단독주택이라는 주택과 그 다음에 공동주택이라는 주택으로 이렇게 구분하는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공동주택은 아파트 같은 것처럼 생긴 게 똑같으니까, 예, 공동주택은 표준과 개별로 구분하지 않는다라고 아까 잠깐 한번 해봤고, 자, 일단 봅시다. 토지는 온 천지가 다 토지인데, 그래서 두 가지 나눈대요. 기준이 되는 토지, 그래서 표준지라는 토지의 공시된 가격과 표준지 공시 지가하고, 그다음에 표준을 기준이 되는 토지라고 그랬죠. 그러면 표준하고 비교해서 알아보는 개별적인 토지 가격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개별 공시가라고 그랬죠. 그래서 개별적인 공시지가로 구분한대요. 다음에 단독주택 역시 다시 구분한답니다. 단독주택도 생긴 게 제각각이니까 표준주택의 가격 공시와 다음에 개별주택의 가격으로 구분해서 알아본대요. 이렇게. 자,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공동은 생긴 게 똑같으니까 굳이 구분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 토지, 주택의 가격을 공시하는데 누가 공시를 하느냐? 예. 그리고 이게 있어요. 어디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도 나오고 시군구청장도 나오는데 이 사람들 사실 전문가 아니야. 그래서 전문가 집단한테 심의를 거쳐야 돼, 심의를. 그래서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심의를 거치는 기관이 두 군데가 있대요. 하나는 중앙부동산가격위원회하고 또 하나는 시군구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냥 중앙심의, 시군구심의 그렇게 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 조금 전에 우리가 이제 표준 개별을 잠깐 들어봤으니까 표준하고 개별하고 어떤 게 먼저 나와야 됩니까? 표준이 먼저 나와야 되겠죠. 표준이 큰 거예요, 큰 거. 예.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은 공동주택이 큰 거 이렇게 합시다. 그래서 큰 것은 큰 놈이 하고 작은 것은 작은 놈이 하는 거야. 그러면 국장하고 시군구청장하고 어떤 놈이 큰 놈? 국장. 그래서 표준이 되는 큰 것은 국장이 하는 거야, 국장. 네. 이것도 국장. 다음, 공동주택도 큰 거니까 누가 한다? 국장. 다음, 국장이 큰 거 알려주면 개별적인 물건의 가격은 누가 구한다? 시군구청장이 구한다. 시군구청장이 이렇게 구한다. 다음, 근데 이제 1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있는데 표준이 가장 먼저 빨리 나와줘야지 그 표준을 가지고 시군구에 있는 개별적인 토지라든지 개별적인 주택 가격을 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1년 중 가장 빠른 날이 언제예요? 1월 1일. 그래서 국장이 하는 것은 전부 다 1월 1일을 기준하는 겁니다. 1월 1일. 자, 스톱. 국장은 중앙정부잖아요. 국장이 하는 일을 갖다 시군구 따위에서 심의를 거친다.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큰 놈은 지방에서 놀아야 돼, 중앙에서 놀아야 돼? 중앙. 그래서 국장이 하는 것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요. 근데 그냥 중앙심의라고 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제 국장이 알려줬어. 그러면 그걸 토대로 이제 개별적인 주택, 개별적인 땅 가격을 구하는 건데, 자, 주택은 있잖아요. 그래도 밀집돼 있어. 그래서 주택은 4달이면 끝난대요. 그래서 4월 30일까지 구한대. 근데 땅은 온 천지가 땅이잖아요. 땅은 온 천지가 땅이니까 땅은 시간 한 달 더 준대. 그럼 언제까지겠어요? 5월 31일까지 이렇게. 예. 근데 사실 우리 시험은 4월 달 말일이 언제죠? 4월 30일이야.
근데 시험에 뭐 4월 31일까지 이런 식으로 안 나와. 그러니까 주택은 4달까지, 토지는 5달까지. 그렇게 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다음. 시군구청장은 중앙에서 심의를 거치겠어요? 시군구에서 심의를 거치겠어요? 시군구. 예, 그렇게. 본래 그러면 큰 것은 큰 놈이 하고 큰 놈은 큰 데서 놀고 중앙에서. 개별적인 작은 것은 작은 놈이 하고 작은 놈은 어디서 논다? 지방, 시군구에서 논다. 이러면 돼. 이러면. 다음.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 물건의 가격이 얼마라고 이제 일반 국민에게 알려줬단 말이에요. 근데 일반 국민이 수긍하지 못할 수도 있지 않나요? 내 생각에는 그게 아닐 수 있는데요. 그걸 갖다가 이의 신청을 당연히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돼. 이의 신청. 그러면 이의 신청을 받는 거야. 그리고 이의 신청을 받은 이후에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조정해서 다시 공시를 해야 돼. 아니면 야, 네가 이의 신청한 것은 받아줄 수 없으니까 입 닥쳐 그러든지. 어쨌든 이의 신청 결과에 대해서 다시 통지도 이렇게 해주는 이런 절차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의 신청은 4가지가 있어. 4가지가. 예. 하나, 둘, 셋, 넷. 누가 이의 신청할 수 있느냐? 누구에게 이의 신청할 수 있느냐? 어떻게 이의 신청하느냐? 언제까지 이의 신청하느냐? 여기 있거든요. 자, 그럼 볼게요. 이의 신청은 부동산 소유자, 점유자 외 이해관계자도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제 말 들어볼게요. 이제 우리 인근 지역 같은 동네인데 우리 동네에도 당연히 표준지가 있겠어, 없겠어? 당연히 있죠. 군데군데 다 있으니까. 근데 이게 내 토지인데 내가 이 소유자예요. 옆에 보니까 표준지가 있어. 근데 표준지 공시지가가 100원이야. 근데 나는 있잖아요. 이해관계자가 될 수가 있어. 왜냐하면 내가 저 토지를 소유하거나 점유한 건 아니지만 우리 동네에 있는 표준지란 말이야. 근데 덜컹 우리 동네가 수용이 돼봐. 토지가 수용이 돼봐. 그럼 보상가격을 산정하죠. 보상가격은 뭘 기준으로 산정하느냐면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을 해. 근데 내가 봤을 때 나는 소유자, 점유자는 아닌데 저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나치게 너무 낮아버리면 나중에 나한테도 불이익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해관계자인 나도 내 목소리를 낼 수 있게끔 해주는 거야. 그래서 이 신청은 토지 소유자, 점유자 외 이해관계자도 할 수 있는데 시험에는 이 신청은 토지 소유자, 점유자만이 가능하다. OX, X 누구도 가능하다. 이해관계자도 가능하다. 이렇게. 다음. 이 신청 누구한테 하느냐? 자, 이 신청은 따지는 거 아닌가요? 따지는 거. 맞죠?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내 생각은 달라. 따지는 거거든. 그러면 따질 때 나를 열받게 한 사람한테 따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죠? 근데 볼래요? 표준지 공시지가 누가 있어요? 국장이 공시했잖아요. 근데 시험에는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해서는 시군구청장에게 이의 신청할 수 있다. 틀렸지. 표준은 누가 했는데? 국장이 했는데. 네. 그래서 표준 공동은 누가 했냐면 국장이 했으니까 국장한테 따지는 거예요. 다음. 개별은 누가 했어요? 시군구청장한테 따지는 거지 그럼. 그러니까 거기서 오답이 제일 많이 나와요. 여기서. 근데 이거는 서비스 문제야. 상식적으로 다시 한번 해보자. 나를 열받게 하는 사람한테 따지는 거다. 그래서 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주택, 공동주택 가격은 국장이 했거든. 당연히 누구한테 따진다? 국장한테 따진다. 개별 공시지가, 개별 주택 가격은 개별은 누가 있어? 시군구청장이 있으니까 시군구청장한테 따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나를 열받게 하는 사람한테 따지고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구두로 일일이 와서 진술하라고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너무 많아. 그리고 또 구두로 하라고 그러면 또 정확한 의사 전달이 안 되니까 이 신청 양식 서면이 있어요. 서면.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서면으로 이 신청을 한다. 언제까지 하느냐면요. 30일까지 이 신청을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 공실로부터. 예. 만약에 가격을 알려주는 공실로부터 3일 이내에 이 신청을 마무리하겠다 그러면 우리 놀러 갔어. 저희도 놀러 갔는데 놀러 갔다가 또 바로 또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며칠? 30일. 우리 학교로는 기간이 나와요. 근데 거의 없어요. 근데 최장 30일이에요. 30일. 어디 여러분들 공법 지금 몇 번 수업했죠? 거기도 보면 이렇게 책에도 이렇게 자꾸 강의를 하시는데 뭐 공고 열람 뭐 30일 뭐 이런 소리 들어보셨죠? 네, 들어봤죠? 그래도 이해란 소리 나오니까 뿌듯하네.
그래요. 이제 근데 어쨌든 우리 학계로는 30일이 최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해봅시다. 이 신청은 토지 소유자, 점유자 외에 누구도 할 수 있다. 이해관계자도 할 수 있다. 공동주택 이의신청 누구한테 하냐? 국장. 개별주택 가격은?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 공시지가? 표준주택 가격? 그래, 쉬워. 엄청 쉽죠? 예, 나를 열받게 하는 놈한테 따진다. 표준 공동은 국장이 있으니까 국장한테 따지고, 개별은 시군구청장이 있으니까 시군구청장한테 따지고. 됐죠? 그렇죠? 네. 다음. 어떻게 한다? 서면으로. 며칠 이내? 30일 이내. 다음. 이 신청을 받았으면 그 결과에 대해서 통지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 네 말이 맞으니까 내가 고쳐줄게 라고 하든지, 야, 네 말은 타당하지 않으니까 인정할 수 없다 라고 하든지. 똑같이 합니다. 똑같이. 얘도 똑같이 며칠 이내? 30일 이내에 어떻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체크했던 이 부분이 이제 시험에 뭐 거의 고정적으로 나온다라고 딱 생각하고 준비를 하는 게 맞거든요. 그러면 어디? 다시 한번 봅시다. 다시. 자, 표준 공동은 누가 했다? 국장이 했다. 그러니까 어디 심의 거친다? 중앙심의. 국장이 하는 것은 전부 기준일이 언제다? 1월 1일이다. 개별은 작은 거니까 누가 한다? 시군구청장. 어디 심의 거친다? 시군구 심의 거친다. 주택은 몇 달이면 되고? 4달이면 되고. 토지 몇 달이면 되고? 5달이면 된다. 공동주택은 생긴 게 똑같으니까 표준 개별 구분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다음. 자, 이 신청은 토지 소유자, 점유자 외 누구도 이해관계자도 할 수 있고 나를 열받게 한 놈한테 이 신청할 수 있다. 어떻게? 서면으로 언제까지? 30일 이내. 통지도 서면으로 30일 이내. 이렇게. 자, 우리 지우고 한번 체크해 볼까요? 할 수 있겠죠? 뭐다 말고. 할 수 있을 거야, 아마. 순서대로 가볼게요. 누구? 어디 심의? 매달 며칠? 국장이 하는 건 전부 1월 1일이야. 이거 땅이야. 개별 공시 지가 땅. 누구? 시군구청장. 어디 심의? 시군구 심의. 땅. 5월 31일까지. 표준주택 누구? 어디 심의? 중앙. 매달 며칠? 1월 1일. 개별주택 누구? 시군구청. 어디 심의? 매달 며칠? 4월 30일. 공동주택 누구? 국장. 네, 어디 심의? 중앙. 1월 1일 기준으로 공시합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여기서 오답을 크게 요구하지 않지만 공동주택은 큰 거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국장이 다 해요. 어떻게 하느냐? 국장이 중앙심의 거쳐서 1월 1일 기준으로 공시하고 또다시 누가? 국장이 주택은 몇 월? 공동주택이니까 4월 30일까지 산정해서 다시 공시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다음. 어디? 이건 됐고. 공동주택 이의신청 누구? 한 놈한테 따져. 한 놈한테. 공동주택 이의신청 누구? 국장.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시군구청장. 표준주택 가격? 국장. 표준지 공시지가? 개별주택 가격? 시군구. 나를 열받게 하는 놈한테 따져라. 며칠 이내? 어떻게? 통지도 똑같이 며칠 이내? 어떻게? 서면. 그렇죠. 이렇게 딱 암기를 하면 돼요. 그렇게. 네. 자, 그렇게 해서 정리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나중에 몇 번 더 할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암기 되죠? 네, 전혀 문제 없어요. 지금 제가 알려준 대로 표준 공동. 큰 것은 큰 놈이 하고 큰 놈은 중앙에 놀고 큰 놈이 하는 것의 기준일은 1월 1일이다. 개별 작은 것은 시군구청장이 하고 작은 놈은 시군구에서 놀고 주택은 4달까지 토지는 5달까지.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아무 문제 없이 암기할 수 있겠어요. 네. 자, 이제 오늘 프린트를 한 장 더 받았을 거예요. 26번. 오늘 프린트를 한 장 더 받았죠. 이제 칠판 한번 먼저 봅시다. 이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부동산의 값이 얼마인지 알아보고자 하는 감정평가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감정평가. 그러면 이제 칠판 잠깐 볼게요. 이 부동산의 가격이 얼마인지 알아보고자 하는 게 감정평가인데, 이제
부동산이 어떤 유형의 부동산이냐에 따라서 가격을 평가하고자 하는 기법이 몇 가지로 나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막 이것저것 쓸 텐데 기절하면 안 되고 그냥 한번 읽어보는 거야. 암기하지 말고. 자, 어디? 이 부동산이 이제 여러 가지 형태가 될 수 있는데 첫 번째 이 부동산이 뭐 실내 체육관이라든지 관공서라든지 이런 식의 부동산이라고 하자. 그러면 이런 유형의 부동산 같은 경우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아니죠. 그죠? 그다음에 시장에서 이런 부동산들은 거래가 활발하게 나타날까요? 아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동산은 그래. 요거 만들 때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을까? 비용성 측면에서 부동산의 가격을 알아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일단 놔두고요. 그다음에 주택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토지 이런 유형의 부동산은 비교적 다른 유형의 부동산에 비해서 거래가 좀 활발해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이와 유사한 부동산이 시장에서 얼마나 팔렸느냐 그 시장성을 토대로 부동산의 가격을 구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음 이 부동산이 임대용 부동산이라든지 상가 같은 그러니까 어떤 임대 수익이라든지 매출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부동산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새 거냐 흠 거냐 면적이 크냐 적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부동산에서 얼마만큼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냐 없냐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수익성 측면에서 가격을 구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체계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들어보는 거예요. 앞으로 수도 없이 들을 거니까. 그래서 그냥 읽어볼게 아무 생각 없이. 무슨 성? 비용성, 또 시장성, 또 수익성 이렇게 한번 들어봤어요. 다음 비용성 측면에서 가격을 구하는 것을 원가 방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거 만들 때 원가가 얼마나 들어갔을까? 이 말이고 다음 시장성 측면에서 가격 구하는 것을 유사한 부동산의 매매 사례하고 비교해서 알아본다 해서 비교 방식이다라고 하고 수익성 측면에서 가격을 알아보는 것을 수익 방식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자고 그랬어요. 어떻게 읽냐면 비용성 원가 방식, 시장성 비교 방식, 수익성 수익 방식 이렇게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시작. 비용성 원가 방식, 시장성 비교 방식, 수익성 수익 방식 이렇게 일단 읽어봤어요. 다음 이 원가 방식에 의해서 이 물건의 가격이 얼마인지 알아보는 게 원가법이고 이 원가법을 통해서 구하는 가격을 적산가액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냥 읽는다고 그랬어요. 제가 설명 하나씩 해줄 테니까. 자, 그럼 이렇게 해볼게요. 비용성 원가 방식, 원가법, 적산가액. 시작. 비용성 원가 방식, 원가법, 적산가액 됐고 시장성에 의해서 유사한 부동산하고 비교해서 가격을 알아보는 방식을 자, 비교 방식인데 유사한 거래 사례하고 비교해서 이 부동산의 가액을 알아본다. 그랬다가 비준 가액이다라고 이렇게 불러주는데요. 잠깐만. 이 부동산이란 물건의 가격을 알아보려면 얘는 이와 유사한 부동산하고 비교해서 알아본대요. 그러면 유사한 거래 사례하고 비교해서 가격을 알아본다 해서 일단 읽어봐요. 무슨 법? 거래 사례 비교법을 통해서 요 비중 가액은 금액이거든. 이건 금액이고 어디? B가 뭔 말일 것 같아요? B. 아니야. 비교한다. 비교해서 알아보는 거니까. B는 비교고 볼래요? 이 부동산 그러니까 사례 부동산이 비교하고자 하는 사례 부동산이 1억이었어. 유사한 부동산하고 비교를 해서 가격 알아본다 해서 일단 B야. B. 다음. 그러면 이 부동산이 사례 부동산이 1억인데 대상 부동산이 7억이라고 평가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유사한 부동산하고 비교했으니까 이 물건의 가격도 비교하고자 하는 부동산에 뭐해서? 준해서 나와야 돼. 준해서. 그래서 비준이라는 용어가 무슨 말이냐면 유사한 부동산하고 비교를 했더니만 유사한 부동산하고 비교했으니까 가격도 이 부동산에 준해서 비슷하게 나와야 되겠죠? 그랬다가 비준 가액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다음. 표정이 되게 안 좋네? 지금 암기하는 거 아니에요. 암기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읽어보는 거야. 근데 나중에는요, 해야 돼. 근데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어. 왜냐면 계속 할 거거든. 일단 더 갑시다.
수익을 발생시키는 부동산 같은 경우는 수익 방식에 의해서 이 부동산의 가격을 알아본다. 수익환원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수익환원법. 이 수익환원법을 통해서 구하는 가격을 수익가액이다라고 이렇게 불러줍니다. 그러면 우리 한 번만 더 읽읍시다. 예, 아무 생각 없이. 시작. 비용성, 원가 방식, 원가법, 적성가액. 다음. 시장성, 비교 방식, 거리 사례 비교법, 비중가액. 다음. 수익성, 수익 방식, 수익환원법, 수익가액. 자, 다 시험에 나오는데 2번이 가장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1번, 3번 이런 식입니다. 2번이 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지 아세요? 아까 잠깐 이야기했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들하고 뭐 하는 거 좋아해? 비교하는 거 좋아하죠. 그렇죠? 그래서 비교를 통해서 구하는 이 방식이 시험에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요거 사례 한번 들어볼 테니까 다시 한번 읽을 거예요. 예. 지금 암기하는 거 아닙니다. 읽는 겁니다, 그냥. 자, 시작. 비용성, 원가 방식, 원가법, 적성가액. 자, 장난감 자동차를 하나 사줬어요. 요즘 아이들이 좋아하는 터닝 메카드라는 자동차가 있는데 새 것이 얼마냐면 16,800원이야. 얼마라고요? 16,800원. 새 것이 터닝 메카드 새 것이 16,800원인데 자, 방금 전에 2시간 전에 우리한테 이걸 사줬어요. 아니 이제 새 거잖아. 근데 얘가 놀다가 땅에 떨어뜨려 가지고 요만큼이 깨져 버릴 수도 있죠. 그럼 이제는 더 이상 얘 새 거야, 헌 거야. 헌 거죠. 근데 요게 깨진 부분의 가치가 3,800원만큼의 가치가 훼손됐대. 훼손. 자, 훼손이라는 용어는 시험에 안 나오는데 감가상각이라는 용어 들어봤죠? 그렇죠? 감가상각 볼래요? 깨졌으면 감가상각이 발생한 거 맞죠? 그러니까 건물이 새 건물일 때는 감가상각이 발생하지 않는데 건물을 신축 후 6년이 지났대. 6년이 지나면 페인트도 벗겨지고 창문에 금도 가고 벽에 균열도 발생해. 그러면 우리가 흔히 감가상각이 발생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상각이라는 용어가 무슨 말이냐면 훼손되는 게 상각이야. 감가, 훼손된 만큼 가치가 커져요, 감해져요? 감해지죠? 그게 바로 감가상각이라는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세요. 훼손됐으니까 상각이 발생했죠? 그만큼 가치는 커진다, 작아진다? 작아진다. 그게 바로 감가상각이거든. 그럼 어디? 방금 전에 새 거 샀는데 지금 감가상각이 발생했죠? 그럼 이제 이 물건의 가격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이제 13,000원이지. 새 거 가격에서 헌 것이 된 만큼 가치를 감하니까 가치가 13,000원이 되는 거죠. 그런 논리가 바로 원가법에 의한 적산가액 구하는 거예요. 요게. 다음, 요거 볼게요. 요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장성, 비교 방식, 거래 사례 비교법, 비중가액. 자, 여기 보니 요 주택이 하나 있어요. 주택이. 근데 이 주택의 가액이 얼마인지 한번 알아보려고 그래요. 근데 이거는 비교해서 알아보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주택과 유사한 주택이 1억에 팔렸대. 그래서 이 두 놈을 비교하는 거야. 비교. 그러면 세상에 100% 완벽하게 똑같은 부동산은 존재할까요? 안 할까요? 완벽히 똑같지는 않겠죠. 비슷할 수는 있어. 그래서 보니 사례부동산이 이제 비교하고자 하는 사례부동산이 1억이 팔렸는데 이 가지고 비교해 보니까 대상 부동산은 좀 더 나은가 봐. 그래서 1억 4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얘보다 얘가 좀 조건이 좋으면 뭐 층수라든지 좋다 보면 1억 400만 원 정도 평가될 수 있겠습니까? 그럼 괜찮겠죠? 그렇죠? 그게 바로 비교를 통해서 사례부동산의 가격에 준해서 나온다. 이게 바로 거래사례 비교법에 의한 비중가액을 구한다. 이런 거고요. 다음. 어떤 부동산이 있는데 상가예요. 상가. 근데 둘 다 이제 상가인데 A라는 상가는 새 건물이에요. 건물이 커. 근데 B라는 상가는 지은 지 오래됐어. 건물도 작아. 근데 A는 텅텅 비어가지고 임대료도 안 나오고 장사가 안 된 죽은 건물이야. 근데 B 건물은 사람들이 줄 서가지고 막 먹고 막 해가지고 수익이 엄청나. 그러면 물리적인 상태는 A가 더 비쌀지언정 수익은 누가 더 비싸겠어요? B가 수익이 많이 나오죠. 그러면 수익적인 측면에서 가치를 평가할 때는 A보다는 B가 더 비싸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수익환원법에 의한 수익 가격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자, 시작. 수익성, 수익방식, 수익하는 법, 수익가액. 자, 이번 시험은 이제 아마 이런 게 하나 또 등장할 가능성이 커요. 써놓고 이렇게 써놓고 있잖아요. 다음 중 가로, 기역, 니은, 디귿에 들어갈 용어로 옳게 연결된 것은 이런 게 이제 나와. 아마 이번 시험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합판 쉬었으니까 작년에.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그냥 계속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머릿속에 들어오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겁먹지 마시고. 우리 심심한데 한 번만 더 읽고 끝낼까요? 어? 심심하니까. 읽자고 그래서 암기하자는 게 아니고 읽자. 참 이게 아니 이제 공부는 학생들이 하고 성적도 학생들이 받는 거고 합격 불합격도 학생이 해야 되는데 자꾸 막 이렇게 사정하면서 막 수업을 해. 한 번만 하자. 겁먹지 말아. 할 수 있다. 자, 합시다. 자, 시작. 비용성, 원가 방식, 원가법, 적산가액. 시작. 시장성, 비교 방식, 거래사례 비교법, 비중가액. 수익성, 수익 방식, 수익하는 법, 수익가액. 자, 요렇게 이제 한다는 거. 그러면 오늘 이제 첫 번째 오늘 여기 큰 26번 프린트물 하나 더 받은 거 있죠? 오늘 새로 받은 거. 그거 가지고 이제 한번 보겠는데 원가법의 개념이라고 좀 나왔어요. 그래서 그냥 한번 어떤 건지 개념 정도만 한번 살펴보려고요. 개념 정도만. 자, 이제 칠판 한번 볼게요. 칠판. 원가법. 원가법은 원가법에 의해서 구하는 가액을 적산가액이라고 그래요. 적산가액. 그래서 적산가액은 보니까 제조달원가에서 감가를 뺀대. 그래서 감가 수정을 뺀대. 해서 수업. 여러분 혹시 감가 수정이라는 용어는 아마 처음 공부하셨으니까 처음 들어봤겠죠. 감가상각 우리 감가상각은 들어봤죠. 그렇죠? 내 건물에 균열이 발생하면 가치가 감해진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감가상각을 여기서는 용어를 감가수정이라는 용어를 써줄 뿐입니다. 감가수정. 저도 있잖아요. 이 마이크를 들고 이렇게 학생들을 합격시키기 위해서 강의를 하니까 감가수정이라는 말을 쓰지. 바깥에 나가서 보통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야, 내 건물에 감가수정이 발생했어. 그러면 아무도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요. 내 건물에 뭐가 발생했어? 감가상각이 발생했어. 이렇게 하는 거거든. 근데 이제 용어 자체가 그냥 감가수정이니까 감가수정과 감가상각은 동일한 용어다. 지금 그렇게만 지금 받아들이면 돼요. 네. 그래서 요거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어떤 개념이냐면 새 자동차가 있었는데 16,800원이었다. 근데 방금 깨졌다. 예. 자동차 한쪽에 이제 이렇게 감가상각이 발생가 이렇게. 그러면 이제 새 거다, 헌 거다. 헌 거죠. 그러면 헌 거 가격 알아보려면 원래 새 거 가격이 얼마였죠? 16,800원이었죠. 원래 새 것이 16,800원이었어요. 근데 헌 것이 된 만큼 3,800원만큼의 감가상각이 발생했다. 그럼 이제 요 자동차는 새 것이 아니고 헌 것이니까 훼손된 만큼 가치를 빼서 13,000원이 된다. 이 논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논리예요. 그러면 헌 거 가격 알아볼 때는 원래 새 거 가격에서 헌 것이 된 만큼 가치를 뭐하면 차감하면 된다. 이제 그렇게 하면 돼요. 네. 자, 그럼 이제 볼게요. 건물이 하나 있었는데 여기 보니까 그림에 10층짜리 건물이 있네. 10층짜리. 근데 영어로 올드라고 써놨죠. 네, 한번 볼게요. 10층짜리 건물이 있다. 근데 이 건물 보니까 그럼 올드라고 써놨네. 올드. 올드는 새 거다, 헌 거다? 일단 헌 거다. 그래서 이제 이 밑에 보니까 건축 시점이 언제예요? 2007년, 07년 10월 28일이군요. 이 날짜가 이제 건축한 시점인데 건축 당시 건축비 얼마가 들어갔대요? 10억 원이 들어갔대. 10억을 주고 건물을 건축을 했답니다. 근데 이 물건의 가액이 얼마인지 알아보자는데 요거. 그걸 갖다 이제 적산가액이라고 그래요. 책이고 뭐고 다 필요 없으니까 그냥 읽어보면 돼. 요 물건의 가격을 알아보자 하는데 그 가액의 이름이 뭐다? 적산가액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적산가액을 알아보고자 하는 날짜가 언제냐면 요 물건의 가격을 알아보자 하는 날짜가 언제냐면 2017년 10월 28일이래요. 그러면
2017년 10월 28일을 기준으로 이 물건의 가격이 얼마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해서 가격을 알아보고자 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를 무슨 시점이란다? 기준 시점이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봅시다. 기준 시점은 2017년 10월 28일이죠. 근데 이 물건이 건축된 날짜는 2007년 10월 28일이죠. 그럼 지은 지 몇 년이 지났어요? 그렇죠? 지은 지 10년이 경과된 부동산이야. 그러면 맨 처음에 건축 당시에는 새 것이었겠지만 10년이 지나면 옥상에서 물도 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창문 깨져서 바람 들어올 수도 있고 페인트도 벗겨지고 균열이 발생할 수도 있어. 그러면 이 건물은 더 이상 새 건물이 아니고 뭐가 발생한? 감가, 상각이 발생한 흠 건물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흠 건물의 가격을 알아보고자 한대.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지은 지 10년 전에 그러니까 지은 지 10년 된 건물과 똑같은 건물을 언제 시점에서? 읽어봐. 그냥 읽어봐. 기준 시점에서 새롭게 만든다면 새롭게 다시 조달한다면 원가가 얼마냐 해서 새롭게 건물을 만든다면 얼마냐 이게 제휴도란 거예요. 제휴도란 거. 그럼 제휴도란 거는 새 건물, 흠 건물. 새 건물. 언제 시점에서? 그냥 읽어봐. 기준 시점에서 새롭게 만드는 새 건물 가격이래. 근데 지금 우리가 평가하고자 하는 것은 새 건물 가격이 아니고 흠 건물이죠. 그러면 원래 새 건물 가격에서 흠 건물이 된 만큼 감가상각을 빼서 가치를 알아본다. 이런 논리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은 지 10년 된 흠 건물 가격은 새 건물 가격에서 흠 건물이 된 만큼 가치를 차감한다. 아까 제가 자동차 이야기했죠. 이런 논리를 원가법이다 라고 일단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기본적인 틀을 받고 이제 두 가지만 더 할게요. 두 가지만. 자, 근데 이제 잘 보세요. 지은 지 10년이 지났잖아요. 그죠? 10년 지났어. 그러면 10년 전에 건축 당시 건축비 얼마죠? 10억이죠. 근데 10년 전에는 10층짜리 건물 짓는데 10억이면 됐어. 근데 기준 시점에서는 10층짜리 건물을 짓는데 10년이 지났으니까 시멘트 값, 철근 값 오를 수 있나요? 인건비도 오를 수 있죠. 그러면 저 10억이라는 것은 건축비야. 건축비는 건축 당시 들어간 비용이야. 근데 10년이 지난 기준 시점에서는 시멘트 값이 오를 수도 있고 철근 값 오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엔 10억이었지만 기준 시점 현재 다시 만든다면 15억이 될 수도 있습니까? 맞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가볍게 듣는데 이게 아주 시험이 중요해. 그래서 어디? 재조달 원가는 건축 당시 건축 비용을 말한다. OX. X예요. 그게 아니야. 기준 시점에서 새롭게 조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지 건축 당시 건축비를 말한다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 부분 잡아내야 되거든. 그래서 한번 들어봤고 다음 우리 이제 이런 말 있어요. 자가건설이란 용어 하나 있고 그냥 들어보는 거예요. 도급건설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자가건설하고 도급건설이 있는데 자가건설은 말 그대로 자기가 직접 만드는 걸 자가건설이라고 그래. 도급건설이라는 것은 돈 주고 일시키는 게 도급건설이거든요. 이제 우리 한번 해볼까요? 이 건물을 건축하는데 순수 건축비와 관련된 비용 9억입니다. 이거 짓는데 1년 걸리거든요. 건축비 9억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직접 이 건물을 만든다면 9억이면 되는데 근데 만약 갑돌이한테 일 시키면 돈 주고 일 시킨 사람은 도급이야. 돈 받고 일해주면 수급이야. 그러면 갑돌이는 내 부동산을 개발해 주니까 개발업자라고 부르기도 하고 수급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럼 갑돌이도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1년 동안 매달리니까 적정 이윤을 1억 원 달라고 이렇게 한대. 자 그러면 잠깐만. 자가건설이라는 것은 내가 갑돌이한테 일 안 시키고 내가 직접 떼우겠다 이거야 1년 동안. 그러면 자가건설이면 얼마면 돼요? 9억이면 됩니다. 9억. 이거는 9억이에요. 9억. 근데 갑돌이한테 1년 동안 돈 주고 일 시키면 얼마가 되냐면 도급건설은 얼마가 되겠어요? 10억이 되겠죠. 자 근데 이제 자가건설로 해도 자가건설로 보는 게 아니고 도급건설로 취급한다라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볼게요.
제가 만약에 제가 1년 동안 매달려가지고 건물을 직접 만들면 9억 원이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생거래할 때 기회비용을 만약에 내가 직접 매달려가지고 이 건물을 1년 동안 만들지 않고 다른 데서 일을 하면 1년 동안 일하면 1억을 벌어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죠? 내가 딴 데서 일하면 1억 벌어올 수 있는 건데 내 건물에 매달려 버리니까 다른 데서 1억을 벌어올 수 있는 기회가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직접 지었어도 이거는 9억짜리가 아니고 수급인의 적정 유인이 반영된 얼마짜리 건물이다. 10억짜리 건물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 이해되셨나요? 됐죠? 그래서 자가건설이더라도 자가건설로 보는 게 아니고 수급인의 적정 유인이 반영된 무슨 건설로? 도급건설에 준해서 처리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런 표현. 그래서 지금은 어차피 제가 있잖아요. 앞으로 시험 끝날 때까지 절대 숫자는 안 바꿔요. 그러니까 그냥 들어. 제조단가는 10억이다 하면 돼, 안 돼? 제조단가는 15억이다. 즉 제조단가는 건축 당시 건축비를 말한다면 틀리는 거예요. 기준 시점에서 비용이다. 그래서 계속 10억, 15억 한 번도 이게 숫자 안 바꿀 거예요. 10억이 아니고 15억이다. 다음. 내가 직접 만들었다 하더라도 이거는 9억짜리가 아니고 10억짜리야. 그래서 자가건설이라 하더라도 자가건설로 보는 게 아니고 무슨 건설로? 도급건설에 준해서 처리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한다는 거. 이제 이런 논리 가지고 풀어주는 거예요. 이런 논리 가지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원가법의 개념. 감가상각이 발생한 헌 건물의 가격을 알아보고자 한다면 언제 시점에서? 기준 시점에서 새 건물, 제조단가에서 헌 건물이 될 만큼 감가를 빼주면 된다. 그렇게 감만 잡으시고 제조단가는 건축 당시 건축비 10억이 아니고 15억이다. 자가건설을 했다 하더라도 자가건설을 보는 게 아니고 수급인의 적정인이 반영된 도급건설에 준해서 처리한다. 그렇게만. 네, 다음. 어디 한 장을 또 넘겨볼까요? 이것 좀 한번 더 설명해 드려야겠다. 자, 하나만 더 다시 빠꾸 해보세요. 빠꾸. 좀 하나 좀 설명 좀 해드리고 할게요. 자, 이 감가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경제적 감가 세 가지가 있는데 이제 한번 일단 들어봐야 돼요. 물리적 감가라는 것은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깨지고 금가고 부서지고 그런 게 물리적 감가예요. 기능적 감가라는 것은 기능 발휘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자동문인데 우리 문은 열고 닫고 미닫이 문이야. 요즘에는 다 개별 난방식인데 요거는 지은 지 오래돼가지고 중앙 난방식이야. 건물은 10층짜리 건물인데 엘리베이터가 한 대밖에 없어가지고 이용하면 불편이 있다. 그런 개념들을 기능적 감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음. 여기 볼래요? 요거 무슨 감가로 써놨나요? 경제적 감가는 다른 말로 외부적 감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을 둘러싸고 있는 외부 지역의 변화로부터 가치가 감해질 수 있대.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역 앞에 이게 상권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10층짜리 건물을 지었어. 근데 지은 지 1년 됐거든요. 그러면 이 건물은 지은 지 1년밖에 안 됐으니까 물리적으로나 기능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이 양호한 지은 건물이야. 근데 이쪽 상권이 좋았잖아요. 근데 바로 옆에 한 2km 정도 지난데 그 옆에 신도시가 완성이 돼가지고 정말 좋은 시설이 많아. 그럼 사람들이 이쪽에서 놀고 먹고 물건 사고 하던 사람들이 다 저쪽으로 가버릴 수 있나요? 그러면 이쪽 상권이 확 죽어버릴 수도 있죠. 볼래요? 그러면 이 건물은 지은 지 1년밖에 안 됐어요. 물리적으로나 기능적으로나 상태가 아주 양호해. 근데 외부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이 건물은 죽은 건물이 돼버릴 수도 있죠. 그런 감가를 경제적 감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경제적 감가. 어디? 그냥 한번 읽어봅시다. 감가는 무슨 감가가 있다? 물리적 감가, 또 기능적 감가, 또 경제적 감가가 있다. 어디? 오랜만에 앨범을 봤는데 한
15년 전에 사진을 보니까 내 사진을 보니까 내가 아닌 것 같죠? 안 그래요? 여러분 이제 지금 모습하고 15년 전 사진 모습하고 다르지 않나요? 많이 다르죠. 그때는 피부도 탱탱했는데 지금 안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15년 사진에 비해서 현재 거울에 비치는 내 모습은 감가가 발생한 거예요. 감가가. 근데 셋 중에 무슨 감가일까? 어? 그렇지.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대상 물건이 쭈글쭈글해지고 이거는 물리적 감가죠. 물리적 감가. 예, 물리적 감가. 기능. 네, 더 이상 뭐 말은 못 하겠다. 그래, 요거는 아니야. 그냥 물리적 감가야. 허리가 굽었다, 피부가 어떻게 했다, 머리가 빠졌다, 이건 물리적 감가고, 기능은 좀 대놓고 이야기하기 좀 그러네. 그러니까 알고 계시군요. 그럼 쉬는 시간에 나는 직접 말하기 좀 민망하니까 주변 분들한테 기능적 감가는 이런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되겠어요. 그만하세요. 쉬는 시간에 이야기하세요. 예. 다음에 이제 경제적 감가가 나타날 수도 있죠. 예. 우리 아들놈이 속썩여가지고 내가 얼굴이 많이 상했다. 우리 남편이 속썩여가지고 상했다. 그러면 경제적 감가가 될 수 있겠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되고, 어디? 부동산 내부로부터 나타나는 감가와 부동산의 외부로부터 나타나는 감가가 있거든요. 어디? 요건 부동산 내부 문제일까요? 외부 문제일까요? 내부, 외부? 아니야, 이건 내부 자체지. 그래요. 아마 지금 외부라고 하신 분은 이런가 봐. 건물 외벽에 문제가 생겼다. 아니야. 그건 자체 문제예요. 그건 자체 문제. 외벽이든 내벽이든 자체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물리적 감가와 기능적 감가는 부동산 자체의 문제고, 경제적 감가는 부동산 어디로부터? 외부로부터 비롯되는 감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한번 보시고. 근데 프린트물에 보니까 이 세 가지 감가 중에 이쪽 파트에서는 뭐가 좀 비중이 있을 것 같아? 책을 봐봐. 자료를 봐봐. 무슨 감가가 비중이 있을 것 같아요? 그치. 색깔이 다르잖아. 나중에 여기서는 기능적 감가를 가지고 이것저것 좀 써먹고 그렇게 할 겁니다. 이것저것. 어디? 요거 나왔으니까 요것도 한번 해볼까, 그러면? 우리 토지의 특성 중에 영속성이라고 들어봤죠? 토지는 파괴되지 않고 이용이 존재한다. 그게 영속성인데, 자, 그러면 영속성 때문에 이 지구상에 있는 토지는 절대 물리적으로 그 양이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물리적 감가는 발생하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 시험에 이런 게 나오네. 도로 옆에 토지가 있는데 영속성 때문에 물리적 감가는 발생하지 않는다. 근데 이 도로 옆에 토지가 있으면 정상적이라면 여기가 출입구가 이렇게 있고 여기 이쪽에 주차장이 이렇게 있으면서 이 뒤쪽으로 건물이 이렇게 있는 게 보통일 텐데, 이 건물은 이상하게 지어놨더라고. 보니까 앞쪽에 건물 조그마한 거 있고 뒤쪽에 있고 이렇게 있고 주차장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토지 건물이 언밸런스하게 이렇게 건축이 이루어진 거야. 이용이 되고 있어. 그러면 토지 건물이 언밸런스하기 때문에 상호 기능 발휘가 제대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면 토지는 영속 때문에 물리적 감가는 발생하지 않지만 어떤 감가는 생길 수도 있어요. 기능적 감가는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시험에 가끔 나오고, 하나 또요. 영속성 때문에 토지는 물리적 감가는 발생하지 않는데 이 토지 옆에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선다면 토지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나요? 그렇죠. 그럼 토지 가격이 가치가 감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토지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야? 아니지. 토지 외부로부터 혐오 시설이 생기니까 토지 가치가 감해질 수 있죠. 하락할 수 있죠. 그럼 무슨 감가일 것 같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우리가 저번에 영속성이라는 소리 한번 들어본 적 있죠? 있다고 그래. 그냥 하긴 했어. 근데 간단하게 했어요. 지금은 그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토지는 영속성 때문에 물리적 감가는 발생하지 않아요. 근데 방금 설명했듯이 보니까 기능적 감가라든지 경제적 감가는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나중에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나중에. 자, 그럼 프린트물을 2페이지 펴놓고 휴식했다가 정리하죠. 네.